그다음에 분화가 끝나고 나서 뭐 현재 중후기에 일어난 그런 해수면 변동의 기록, 이게 다 이렇게 하나의 응회 안에 남아 있는 이런 경우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엄청 전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사례다 그 얘기.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이건 하여간 소각산 응회암을 이렇게 슬라이드 글라스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전자현미경 사진인데, 자세히 응회암을 보면은 큰 입자가 있고, 큰 입자 가장자리에 아주 자잘한 입자들이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큰 입자가 있고 큰 광물 입자가 있고, 거기에 또 가장자리에 따라 가지고 인절미에 콩고물 붙은 것처럼. 근데 이런 구조가 있냐면은 뭔가 이 화산재가 좀 촉촉한 상태에서 분출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냥 작은 화산재들이 큰 입자에 들러붙어 가지고 이런 이제 조직들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태풍이 닥친 순간, 이 태풍 이후에 쌓인 응회암을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입자들 표면에 뭐가 들러붙은 흔적 없이 그냥 깨끗하죠, 그냥. 그죠? 네. 그래가지고 그 화산재가 들러붙지 못한 그런 조직을 보이는데, 이건 하여간 나야트림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하여간 이렇게 화산재가 물에 질퍽하게 젖어 있을 때는 또 이런 조직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인절미에 콩가루는 잘 붙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인절미랑 콩가루를 물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휘저어야 인절미에 콩가루가 들러붙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화산 내부에서 하여간 화산재 터지는 과정 중에 물이 너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런 조직의 차이가 생기는데, 하여간 송악산 분화 도중에 태풍이 와가지고 이게 화산이 분출하게 되면, 응회암 같은 게 분출하게 되면은 화산 아래쪽에 땅 속에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분화구가 깊게 파이게 되고, 여기에서 그냥 이런 물질들이 막 뒤섞이면서 터져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을 화산의 이런 지하 구조를 다이아트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폭풍이 왔을 때 이 다이아트림 안으로 물이 대량 공급되면서 이렇게 이제 분화하는 모습 자체가 좀 달라졌다 그 얘기예요. 여기 뭐냐 지나가죠.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송악산은 분화 당시의 평소 해수면, 그 다음에 폭풍이 닥쳤을 당시의 해수면, 그리고 분화 이후의 해수면 변화를 기록하고 있는 흔치 않은 화산, 흔치 않은 화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런 기록을 갖고 있는 화산이 단 하나도 보고된 적이 없어요. 소수항산밖에 없어요. 그리고 태풍에 의해 분화작용이 영향을 받았으며, 또 화산과 지표 환경 사이, 지표 환경 바다라든가 태풍 같은 대기 작용, 이런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그런 흔치 않은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계속 이어서 할까요, 그냥? 네. 한 5분 쉬었다 갈까요? 네. 한 10분 쉬었다가. 예. 질문하시고, 예. 아까요, 이질 목욕이 들러붙었다는 거죠? 예. 석영은 어디서 나왔는데요? 보면은 제주도가 지표면에 용암이 이렇게 주로 덮여 있죠, 그죠? 지표면. 근데 용암의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연안 지역에서는 100m가 안 돼요, 대부분의 경우. 일출봉 약간 동부 지역은 100m가 좀 넘는데, 여기 약간 남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용암인데, 용암의 두께가 평균 한 5, 60m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여기 석기포층이라고 하는 어떤 표적층이 나오고, 그 밑에 여기 노랗게 되어 있는 게 유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주도 화산활동 이전에 평해 대륙붕 위에 쌓인 퇴적물에 모래하고 뻘로 이루어진. 그래서 하여간 이 화산 분화할 때 이 유층에 이 대륙붕 모래가 같이 섞여서 그냥 이렇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중생대,
뭐 주라기, 백악기, 기반함이 놓여 있는데 하여간 그 기반함 물질부터 해가지고 이 유층의 이 대륙붕 퇴적물까지 다 같이 터져서 올라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이런 물질들이에요. 이 보면은 여기는 주로 이제 화산 유리로 돼 있고, 예, 여기 이제 그런 석영모래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S라고 돼 있는 거 그냥 화산 유리가 되겠고, Q라고 돼 있는 게 이제 석영. 선생님, 그 여기 태풍 기록 보면은 예. 그 태풍 기록에 이 지금 이렇게 깎인 모양을 보고 유출을 하는 건데 예. 이게 약간 색깔이 다르잖아요. 예, 예. 이거 뭐 약간 다른 지층인 거예요? 아니면 아, 같은 건데, 여기 네. 보면은 뭐 소각산 융회암을 전체적으로 뭐 단위 A, B, C, D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단위 A하고 C는 좀 흑색의 유양이고, 단위 B하고 D는 약간 좀 뭐 이렇게 누르스만 뭐 연두빛, 뭐 올리브빛 나는. 근데 하여간 화산 분화가 일어나면서 화산재가 이렇게 자잘한 화산재에 의해서 코팅된 경우하고, 코팅 없이 그냥 그 화산재 알기니까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경우하고, 육안으로 봤을 때 색깔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색깔이 엄청 차이가 나죠, 그죠? 네. 예, 근데 이게 물론 성분, 화학 조성도 다르고 뭐 그런데 하여간 그 소각산 분화하면서 뭐 이렇게 뭐 이게 실제 그 나이트린이라고 하는 그 지하 내부 구조에서 일어난 작용, 그다음에 그 화학 성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색깔 차이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이거는 그럼 거의 한 달이나 그 정도에 쌓인 거예요? 예. 그래요? 한 달 정도를 예측한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한 달만 쌓인 근거가 또. 예, 보통 12시간 30분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그 조석 주기가 그 정도 되잖아요, 그죠? 만조, 간조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에 대략 2차례, 그러니까 대략 하루에 2차례 만조, 2차례 간조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 총 7개의 층에서 뭐 여는 사층이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요게 지금 만조를 나타내는 층이 되겠어요. 나머지 검은 거는 간조. 그러니까 만조, 간조 해가지고 일단 뭐 요거 쌓이는데 기껏해야 뭐 며칠 걸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조, 간조 그 횟수를 가지고서 요 1m 정도 되는 음유암 쌓이는데 대략 얼마 정도, 며칠 정도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소각산 전체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뭐 실제 뭐 한 달 정도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 그 지구상에서 하여간 뭐 수많은 그런 분석 후의 분화, 뭐 음회만 이런 분화 사례를 봐도 평균적인 그 분화 기간이 몇 주에서 몇 달 이 정도 기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각산 같은 아니면 소골봉 같은 뭐 이런 노드를 보면은 저 뭐 수십 미터 되는 그 화산재가 쌓이는데 뭐 몇만 년, 뭐 몇백만 년 걸렸을까 막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데, 일반 퇴적암이라면 진짜 그 정도 두께로 뭐 퇴적층이 쌓이려면은 뭐 엄청 긴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이 화산 작용은 진짜 순식간에 이렇게 이제 두꺼운 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 하모리층이 그 축대에 의해서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예. 그럼 축대를 만약에 없애면은 다시 볼 수 있긴 한 거예요?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렇구나. 보자. 그러니까 사실 요 지역은 되게 농경지로 활용이 되고 있고, 여기에 무슨 뭐 카페도 있고 뭐 좀 그래요. 근데 약간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축대 그 돌 블락을 쌓아가지고 만든 게 보이는데, 약간 여기에 상당히 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하여간 바닷가를 따라가지고 쭉 그냥 연안 퇴적층이 이렇게 단면이 나타났었는데, 여기 자꾸 뭐 침식이 일어나고 뭐 이 사람들 갖고 있던 토지의 일부가 계속 깎여나가니까 뭐 이렇게 이제 아마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여기 뭐 축대로 다 쌓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구리층의 거의 뭐 90% 이상이 다 지금
족대 덮이고 극히 일부 아마 여기는 지금도 볼 수 있는 도로고 네, 좀 그래요. 당산봉 아래쪽에도 거기 뭐 자구리 뭐 하여간 뭐 포구가 있는데 거기서도 뭔가 또 중요한 지층 몇 개 나오는데 거기도 그냥 어느 순간 족대로다 쌓아서 그냥 덮어버렸더라고요.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네. 10분 쉬겠습니다. 예, 예. 네네. 11시에. 한 달 만에 생일이야. 직접구 쿠키. 교실 선생님이. 감사합니다. 아까 진짜 완전 이런 거는 육안으로도 보여요? 같이 보여요? 예, 지금 뭐 아, 그래요? 근데 예, 상상이 안 나서. 만조 신석이가 다 물에 잠겨요. 그렇구나. 지질은 진짜 상상력이 진짜 좋아요. 상상이 안 나요. 선생님 수업 쌓이셨어요? 애써살 자료도 하느라고 자료도 하느라고 벌써 완전 진짜 맛있어. 제일 맛있는 다 어디서? 학교에서 여행하지 않을까? 양념이 좀 하죠. 나가 외국까지 타죠. 우리 세계가 아닌데 세계 여기 내려와가지고 잃어버리구나. 안 먹으러 오세요? 가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화산하고 수월봉도 다른 건가요? 달라요. 위치가 달라. 수성화산이래요. 수월봉도 수성화. 수성화산. 위치가
화산이랑 수월봉이랑 더 좋아하는 거 하나만 뽑으려면 제가 석사 논문을 수월봉 갖고 먼저 썼어요. 애정이 더 예, 많으시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수월봉 해안 절벽 모두를 보면은 너무 웅장해가지고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습니다. 너무나 인상이 깊어가지고 수월봉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송악산, 이주봉, 의도 4개를 가지고 제가 이제 박사까지 한 거죠. 선생님 여기 그 보면은 빗물이 이게 흔적이 있다고 네, 하잖아요. 뒷담 짜고. 그건 증명이 돼요? 예, 한번 보면 보통 뭐 그래요? 그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양 자체가 세발자국도 그렇고 뒷담을 짜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그 내고 다 기행하면 안 돼? 근데 궁금한 건 평산 일출봉이랑 수막산 수월봉을 봤을 때 동쪽이냐 남쪽이냐 서쪽이 다른 곳인데 네. 똑같은 제주도의 태풍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왔을 서너 번 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향성에 의해서 수막산이라는 독특한 태풍의 영향이라는 말이 들어오는데 그때 당시에 그 화산 폭발과 태풍이 겹쳐서 그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다면 그 해외에서도 이런 제주도와 비슷한 곳이 뭐 많이 비슷한 곳이 있나요? 뭐 조금씩 비슷한 건 있긴 있죠. 또 호숫가 완전 바닷가에서 이런 화산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 외국의 뭐 유럽이나 뭐 이런데 뭐 여러 사례를 보면은 근데 뭐 파도의 작용 뭐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긴 하는데 수막산만큼 뭔가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한 군데 다 나온 경우는 없었어요. 네. 저는 이제 고산층에 대해서 계속 예. 공부 중인데요. 예. 그 고산층이 어디서 오는 흙일까요? 이게 당산봉에서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SiO2가 당산봉보다는 형광보다는 좀 많아서요. 네. 당산봉 뱃살이 담량 글쎄 고산층 글쎄 그건 뭐 거의 전토로 많이 변질된 물질들이 쌓인 층이라서 당산봉하고 그 성물 6대2중에 직접 비교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약간 뭐 좀 변화된 또는 변질된 물질들이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SiO2의 기원이 네. 그다음 빙하기라서 소양이 전부 노출된 상태였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거기서 나가는 모래나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주도 화산하면 사실 소돔이라고 하는 그 광물이 아예 없어요, 전혀. 그런데 실제 이제 뭐 이렇게 그 음표암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소돔이 엄청 많은데 그 일부는 뭐 지하에 있던 석영이 화산 분화와 함께 터져서 올라온 석영도 있을 테고 일부는 이제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의 조성분이 사실 석영 분질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바람에 의해서 날려온 것도 있고 지하에서 이제 터져 올라온 것도 있고 일부는 파도의 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뭐 제주도 북동부 해안 거기에 이제 그 보면은 그 검은 얼음 있는 그쪽이죠. 거기 보면은 그 사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모래언덕들 많잖아요. 그 모래언덕들 보면은 해각도 많이 있지만 그 안에 석영모래도 엄청 많이 섞여 있는데 그 연안에 쌓여있던 그런 토종물들이 바람에 날려서 백사장까지 온 다음에 백사장까지는 파도의 작용으로 와서 백사장에 노출된 모래가 또 바람에 의해서 더 내륙적으로 이렇게 와서 이제 그게 또 사구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바람의 작용 뭐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꽤 많은 곳에서 또 석영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석영이. 그럼 남해안 바닥은 석영들이 많은 네, 그럴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유층을 그 자리 연장하면은 지금 뭐 남해 뭐 동진화 해까지 해가지고 다 거기 뭐 해양 토종물로 아마 이루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주도 세계 자연유산으로서는 아직 유일하죠, 그죠? 갯벌이 최근에 네, 갯벌이랑 갯벌이 몇 년 전에 그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어쨌건 세계자연유산 될 때부터 해가지고 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사실. 그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냐면은 사실 그 세계자연유산을 처음 그 추진한 사람들은 생물 전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래는 그 설악산을 그 세계자연유산 등재시키려고 이제 그 시도를 했었는데, 하여간 그 설악산 쪽 하여간 뭐 이렇게 그 상인 조직들, 상인 뭐 이런 데서 그냥 뭐 이렇게 뭔가 어느 지역이 무슨 뭐 천연기념물이 되고 뭔가 보호 지정되고 막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저작권 행사에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때 하여간 그 생물 전공 한 사람들이 설악산을 뭔가 이제 그 등재시키려고 이제 뭐 이렇게 그 신청서도 내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 세계 자연 그 유산 회의가 열리는 파리까지 이 설악산 상인의 사람들이 원정 시위를 가가지고 그 세계 자연유산 지정을 반대 시위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그 어떤 상상도 못할 일인데 약간 그때 그랬어요. 그 사실 그 뭐 세계 유산이 된다고 해서 특별히 뭐 이렇게 그 규제가 강해지고 그런 건 아닌데 약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설악산은 포기하고 이제 제주도 한라산을 이제 세계자연유산으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제주도 내려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그 한라산 그 뭐 생태, 식생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그 세계유산을 신청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의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이제 한라산도 같이 가봤는데, 이 사람 의견이 뭐냐 하면은 뭐 한라산 식생 정말 아름답고 좋고 뭐 대한민국에서는 진짜 흔치 않은 그런 그 생태이긴 한데, 이게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같은 그런 그 수천 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를 보면은 열대 해역부터 해가지고 고산까지 가가지고 그냥 고도별로 그냥 그 식생이 쫙 이렇게 계단별로 나오는 그런 섬들이 몇 천 개가 있다. 그래서 하여간 세계적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그 한라산 생태 뭐 식생 이런 걸로 세계유산하기는 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의견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이제 이 사람하고 이제 그 뭐 이렇게 그 제주 산맥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제주도 구경을 하다가 이 사람이 성산일출봉을 딱 보더니 이런 걸 가지고서 세계자연유산 신청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주도에 이제 화산지형을 가지고서 세계자연유산 신청을 하는 걸로 방향을 틀은 거죠, 그냥.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지질학자들을 데려다가 이제 그 세계자연유산 신청서 쓰고 뭐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한라산, 일출봉, 그다음에 용암동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하여간 자연유산에 포함이 됐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때 뭔가 직접 참여한 건 아니고 저는 직접 참여 신청서 쓰고 하는 작업에 직접 참여는 하진 않고, 뭐 지질학계 안에서도 뭐 파벌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무슨 뭐 신청서 쓰는 사업 무슨 조사 뭐 이런 거 할 때 뭐 이렇게 서로 그냥 뭐 알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제주도 그렇게 이제 그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뭔가 또 주도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나를 또 싫어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포함돼 가지고 이제 그 했는데, 그래 하여간 뭐 다 좋은데, 하여간 저는 사실 그때 성산일출봉뿐만이 아니고 뭐 우도 뭐 송악산 수월봉 해가지고 하여간 그 제주도의 몇몇 수성화산들까지 좀 더 포함해 가지고 자연유산 신청을 하기를 바랬었는데, 그냥 그 제주도의 수많은 수백 개 오름 중에서 그냥 뭐 저 일출봉 하나만 외국 전문가가 와서 저런 거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억지로 그냥 일출봉 하나가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뭐 용천 동굴도 있고 뭐 당초물 등등 해가지고 그 당시에 약간 새로 발견된 동굴도 있고 해가지고 동굴 여러 개 하고 한라산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세계 자연유산 신청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일단 그래서 하여간 그 2007년에 약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약간 뭐 이렇게 됐는데 이때 그 세계자연유산 등재 시에 그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그 권고사항이 뭐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세계자연유산 지구를 추가 등재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제주도에 성산일출봉 말고도 뭐 훨씬 더 그냥 진짜 세계적인 뭐 훌륭한 수성화산들 여러 개 있고, 그다음에 용암동굴 중에서도 뭐 그때 뭐 용천동굴 뭐 만장굴 뭐 당첨을 해가지고 여러 개 포함되긴 했지만 추가할 만한 그런 동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계자연유산 지구를 추가해라 이런 공고를 받았어요. 5개 사항을 공고받았는데,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이 일을 좀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별로 잘 안 하더라고요. 그냥 그래가지고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2015년, 16년 요 사이에 세계자연유산지구를 확대해보자 이런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사 용역을 수행을 했었고, 그래가지고 2018년 1월에 결국은 4개의 수를 추가하자 해가지고 수성화산 중에는 차귀도하고 소월봉, 그 다음에 용암동굴 중에서는 소청굴하고 검은오름의 상류동굴군, 이건 기존의 유산지역 내에 포함된 그런 지역이고, 이건 새로 추가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송악산 뭐 우도 넣을 수도 있었는데, 약간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뭐 근데 어쨌건 추가 등재 대상 지역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이렇게 추가 등재 신청을 했는데, 기존 그 유산지구 내에 들어있던 검은오름 상류 동굴군만 그냥 승인이 되고 나머지는 제외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추가 등재한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하여간 그 유산지구의 소폭 변경, 대폭 변경 이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소폭 변경은 뭐 절차가 엄청 간단해. 서류 한 장만 내면 돼. 반면에 대폭 변경을 하려면은 신규 신청하고 거의 동일하게 그 심사자가 또 제주도에 와가지고 현장 실사하고 뭐 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 뭐 신규 신청해서 되는 것만큼 이건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여간 그 뭐 송악산 뭐 수월봉 뭐 차기도 뭐 해가지고 뭐 동굴까지 새로 추가되고 하는 게 사실 이건 대폭 변경에 해당되는 건데, 소폭 변경 즉 소리 평가만으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약간 안일한 기대감을 갖고서 약간 그 지역을 최소화해가지고 소폭 변경 신청을 한 거예요. 그냥 소폭 변경 신청을 했더니만은 그래 이건 뭐 기존 뭐 유산지구 안에 있던 거니까 이건 오케이야. 하지만 이거는 새로운 지역을 추가시키는 건데 이거는 대폭 변경이다. 서류 신청만으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게 제외가 됐죠 그냥.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때 한번 물 먹은 거죠 그냥.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라도 한번 물 먹었더라도 좀 보완해가지고 좀 또 이렇게 그 대폭 변경 신청을 하면 좋을 텐데, 하여간 그 유산본부에서 아직 이 일을 잘 안 하고 있어요. 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쨌거나 하여간 그런데 하여간 그때 그 차기도 수월봉을 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여간 그 세계자연유산이 지금 뭐 한라산은 뭐 제주도 정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제주도 동쪽에 뭐 검은오름 동굴계도 있고 성산일출봉도 있고, 그러니까 다 동쪽에 있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서쪽에 뭔가 제주도에서도 뭔가 그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차원에서 서쪽 지역의 유산을 좀 넣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차기도 수월봉에다가 송악산까지 넣고 싶었는데 그거를 왜 못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어쨌건 소폭 변경에서 뭔가 동굴 조금 일부 지역이 추가가 됐는데, 하여간 이 과정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제주도청에서 유산본부 이런 데서 이거를 감히 또 그 힘든 일을 왜 하나 지금 그러고 있어가지고 하여간 그 세계유산 등재된 지 벌써 10몇 년이 지났는데 권고사항을 아직 뭐 100% 충실하게 이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과거에 수월봉 뭐 차기도 이렇게 이제 그 추가 등재 지역으로 선정하는 과정 중에 제주도의 그 화산의 여러 이제 그 뭐 지질유산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일단 뭐 제주도에 분포하는 전체 화산을 화산 유형별로 분석구도 있고, 뭐 수성화산도 있고, 뭐 삼방산 같은 뭐 용암도움도 있고, 뭐 한몰분하고, 그리고 뭐 삼군부리 같은 뭐 약간 화산 유형별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그 화산들이 지닌 지질학적 특성과 학술적인 가치, 이거는 주로 국내외 학술지 논문 출간 여부, 그다음에 국제학계에서 어떤 그 뭐 인지도 등등 이런 걸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보호 체계가 있냐 없냐, 즉뭐 천연기념물 지정 등의 어떤 그 법적 조치 여부, 그다음에 희소성, 뭐 미적, 이거 상당히 뭐 주관적인 그 기준인데 어쨌건, 그다음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분석구라고 하여간 그 제주도에 그 뭐 오름이라고 하는 게 뭐 360여 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주도에도 많지만 하여간 그 지구상의 개체수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은 화산이 바로 이 분석구라고 하는 오름에, 그러니까 그 제주도에 지표에서 볼 수 있는 그 오름의 거의 뭐 90% 이상이 이 분석구인데, 일단 뭐 희소성은 없어요. 희소성은 없고, 그다음에 그 상당히 그 단순한 단순하게 화산재가 그냥 그 화구 주변에 그냥 뭐 이렇게 쌓여서 원뿔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런 형태가 좀 단순하고,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도 좀 이렇게 단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주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이렇게 널려 있는 화산인데도 불구하고 뭐 사람들이 이 분석구는 별로 연구를 안 해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학술 가치가 좀 이렇게 높은 형태의 화산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적 가치 뭐 이건 뭐 상당히 뭐 주관적인 거긴 하지만 상당히 뭐 기하학적인 형태의 그지 매끈한 뭐 어떤 원뿔 모양의 가운데 분화구가 뚫려 있고, 뭐 나름 뭐 미적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대표 사례로는 뭐 제주도 오름의 대부분이 분석구고, 이태리 뭐 스트롱볼리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한 분석구 중에 가장 유명한 분석구가 아닌가 싶은데, 뭐 지중해 등대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고, 끊임없이 이제 그 화산 활동을 일으키면서 뭐 밤 하늘을 밝히다 보니까 이런 별명이 붙은 분석구가 있고, 뭐 멕시코의 뭐 파리큐틴, 이건 뭐 상당히 뭐 지질학 분야에서 유명한 화산인데, 그 멕시코의 한 농장 옥수수밭에서 그냥 어느 날 화산 활동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 하나의 어떤 분석구가 만들어지고, 근데 그 과정을 다 이제 그 관측을 하면서 이 분석구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돼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그 지구과학 교과서에 보면 이 화산이 소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뭐 그다음에 독일, 하와이, 뭐 뉴질랜드